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전 시간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면은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고 같은 경우는 화작반이랑 엄매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있는 학생들은 거의 한 명 빼고는 다 화작반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화작 수업은 이 시간 일요일날 10시에 그대로 열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제 14일부터는 화작 화법과 작문을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상고 화작의 특징이 뭐냐면 화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작만 하면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제 점수대가 편차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이제 문학이랑 독서를 조금씩 섞어서 이상고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작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작 기본 베이스에 이제 학교에서 문학이랑 독서 같은 것들 어느 부분이 참고해 오는지를 선생님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 부분도 다 수업을 해줄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대신에 이제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3 수업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로 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딱 수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수시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능이 좀 어려웠다 보니까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대학을 아예 가지를 못했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시한다고 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까지만 준비할 거예요 하는 게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솔직한 말로 이제부터는. 알겠죠?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기본적으로 최저나 이런 걸 최저나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최소한 성적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학기 기말고사 이후부터는 수능을 위해서 좀 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유념을 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대요. 나는 수시로 갈 건데, 나는 정시로 갈 건데,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좀 잔인하게 얘기해주면 다 핑계입니다. 알겠죠? 왜? 실제로 고등학교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고1, 2 수학 시험을 봐봐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내신과 모의고사는 그렇게 크게 구별이 없어요.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죠? 실제로 이제 현재 우리 교육과정 자체가 고등학교부터는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고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와 내신의 공부가 다르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큰 줄기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부를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줄기는 똑같아요. 다만 마지막 마무리가 아무래도 이제 내신은 범위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암기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반면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약간 확장을 해주는 방법으로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공부에 대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솔직한 말로 사람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내신 공부를 안 하는 애가 과연 정시를 할까? 반대로 정시를 안 하는 애가 내신을 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솔직한 말로 둘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은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쨌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전부 다 잘 봐요. 왜? 어쨌든 기본 베이스의 실력이 다 존재를 하는 학생들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책 없어요? 유념을 하면서 항상 이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조심할 게 바로 수시에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저 맞추는 게 쉽지만은 않은 시절이 돼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스스로를 좀 피하기 위한 용도로서 나는 수시만 하고 말 거야, 정시만 하고 말 거야 이런 핑계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이 한순간 하나라도 더 공부하겠다, 1점이라도 더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남은 7, 80년 인생이 이 1년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1년을 우리가 헛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항상 유념을 하면서 선생님 지난주부터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고전시가 바로 10번 그렇죠? 페이지는 여러분들 74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자 미상의 유산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자, 조금 확대를 해줄게요.
뒤에 있는 학생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화란 충성하고 만화방창이라는 거죠. 화란 충성, 바로 성안의 꽃이, 봄이 와서 성안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만화방창,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자라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일단 이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첫 번째는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바로 언제다? 바로 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로 뭐다?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 막 흐드러지게 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자성어로 표현을 해줘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때 좋다 번님내야 산천경계 구경가세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화자는 지금 시절이 좋구나, 봄이니까 굉장히 시절이 좋구나, 번님내야 친구님들이시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번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이 시의 화자의 말을 듣는 일종의 시적 청자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산천경계를 구경을 가세. 자, 가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우리가 어미로 치면은 청류형 어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 똑같은 자연 진화의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화자가 그 자연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살구나에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번님들한테 함께 참 그 산천 구경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청자에게 자연을 즐길 것을 권유하고 있는, 즉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화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몇몇 작품들은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남들이 이 재미를 알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바로 뭐다? 나 혼자 즐기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연 신화라도 혼자 즐기느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느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있는 부분이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몇 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죽장망의 단표자로 해서 그 긴 막대기, 그렇죠?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와 집신, 표주박을 가지고 천리강산 들어가니, 자, 여기서 천리강산 세모 칩시다. 자, 이 작품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세모 친 거는 화자가 공간에 이동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산천경계를 구경 가자라고 해서 이제 천리강산으로, 산속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리강산에 들어가니 만산 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 온 산에 가득한 붉은색, 푸른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산 홍록들은, 온산의 붉은색과 푸른색들은 1년 1도, 1년에 한 번 다시 핀다라는 거죠. 1년 1도 다시 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계절의 순환을 이야기를 한다. 봄이라는 계절이 1년에 한 번 있고, 그 계절이 오니까 항상 꽃이 피고 이렇게 푸른 온 세상이 푸르져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피니 춘색을 자랑하거나 봄의 색을 자랑하는구나. 색색이 붉었는데, 꽃들의 색색이 이렇게 붉었는데 역시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두 줄에서는 바로 뭐냐? 홍록, 붉은색과 푸른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함께 일어나고 있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창송 취죽은, 그쵸? 바로 뭐다? 큰 소나무와, 그쵸? 그 대나무들은 창창울울한데, 그쵸? 창창울울이었는데, 굉장히 울창하게 뭡니까? 숲을 이루었는데, 기화여초 남만 중에 기이하게 핀 아름다운 꽃과 요상한 풀들은 남만 가득한 중에, 가득 피어 있는 중에, 유상앵비는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봄날의 지금 풍경들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앵비는, 자, 유상앵비는 바로 버드나무 위에 나는 꾀꼬리는 편편금이요. 자, 여기서 유상앵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버드나무 위, 자, 버드나무 위 꾀꼬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꾀꼬리는 바로 뭐다? 편편금이요. 한 조각의 금덩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조각이요. 그 다음에 화관 전무는, 자, 화관 전무는 꽃 속에 나는 나비는 바로 분분설이라 흩날리는 눈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꾀꼬리는 금이고 나비는 눈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 부분에서는 대꾸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꾀꼬리를 금조각에, 나비를 눈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뭐다? A는 B다. 바로 은유의 방식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꾸와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봄날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면 이 시에서는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삼춘 가절이 좋으시고, 그래서 3월에 그런 좋은 시절이, 올려놓고 봅시다. 자, 삼춘가절 3월 봄의 시절이 좋으시고 매우 좋구나. 도화만발 점점 홍기로구나. 복숭아꽃이 만발하니 점점 붉은색이 퍼져가는구나 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점점 홍이라고 해서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고전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의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이 도화, 복숭아꽃을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고전 작품에서, 그것도 자연 신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에서 복숭아꽃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무조건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를 하죠. 자, 어주 축수 애산춘이라더니 라는 거예요. 저 밑에 뜻을 보면은 바로 뭐다? 고깃배가 물결을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니. 그래서 화자도 지금 바로 뭐다? 한 척의 배를 타면서 봄날을 즐기고 있는데,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 그쵸? 여러분들, 무릉도원 하면 무릉도가 어떠세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무릉도원은 바로 뭐다? 신선이 살고 있다는 그 천도복숭아 밭을 무릉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도교적 이상향의 공간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를 하죠. 복숭아 꽃잎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더라?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상향의 공간이 떠오르고, 그게 어디다? 여기 같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가 아니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화자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더라.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느껴지고, 이러한 미적 범주를 우리는 우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복숭아 꽃잎이 떨어져 흩날리는 것을 보면서 무릉도원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양류세지 사사록한데 황산궁리 당춘절에 영명오류가 예 아니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중국의 고사를 지금 많이 인용을 해왔어요. 자, 양류세지 사사록한데 황산궁리 당춘절에, 이거는 바로 뭐냐? 버드나무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른데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났으니 영명오류, 즉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영명오류도 역시 마찬가지 무릉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사실은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다르게 한 거죠. 그걸 어떻게 다르게 했느냐? 바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바로 뭐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지금 화자는 늘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마치 무릉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물이지요. 자, 거지 중천 높이 뜨서서 저 높은 하늘에 높이 떠가지고 두 날개 활짝 펴고, 자, 여기서 활짝, 그렇죠? 아, 이거 동그라미 칩시다 그냥.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전부 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표현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날개 활짝 펴고 펄펄 배궁간에, 그래서 펄펄 흰 구름 사이에, 펄펄도 역시 음성 상징어죠. 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갈고 슬피 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표현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작품은 자연 친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서만 하더라도 바로 뭐야? 화자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마치 무릉도원 같구나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화자는 슬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슬프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 갈고 슬피 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화자의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 아니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그냥 새가, 그렇죠? 운다는 사실을 서술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이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착각하기 진짜 좋아요. 왜? 이런 표현은 대부분 감정이입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시에서는 지금 화자는 바라보다 현실에 너무나 만족하고 즐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자가 슬프다라고 볼 수가 없고, 화자가 슬프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슬픈 감정은 화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감정이입이 쓰인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원산은 첩첩, 멀리 있는 산은 첩첩하고, 태산은 주춤, 큰 산은 주춤하고, 기암은 층층,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은 층층이 쌓여있고, 장성은 낙낙, 큰 소나무들은 전부 다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의태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뭐다? 자연의 경치를 실감나게 묘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렇죠? 자, 거기에 플러스 지금 비슷한 구절이 뭐는 뭐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대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그렇죠? 이 부분은 시선의 이동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원경에서, 멀리 있는 경치에서 근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
원산, 멀리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산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시선이 저 멀리를 보고 있는 거야. 태산도 역시 뭐야? 태산이라는 이름만 보다 알겠지만 굉장히 큰 산이라는 뜻이겠죠? 그 산의 모습을 다 보려면 당연히 화자는 멀리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기암이 생긴 바위래요. 바위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가까이 있어야 바위가 보이지. 여러분들은 저 1km 밖에 있는 산에 있는 바위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몽골 사람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바위의 모습을 보고 가까이 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저 멀리에서부터 내 가까이 있는 곳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A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 우줄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를 역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위에 있었던 산, 태산, 그 다음에 뭐 기암, 그 다음에 장송이 이런 것들이 A 구부러져 광풍에 춤을 춘다. 실제로 내가 추는 게 아니라 자연이 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층암 절벽상에 폭포수는 콸콸. 그쵸? 자, 수정령 들이운 듯, 그쵸? 수정으로 만든 커튼을 펼쳐 놓은 듯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비유, 그 중에서도 지규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들이운 듯. 자, 이 골물이 주르륵, 저 골물이 살살. 그래서 이 골의 물이 주르륵 흐르고, 저 골짜기의 물이 살살 흐르고,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그래서 10줄기의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펑퍼져, 자 넌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속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과 같이, 은이나 옥과 같이라고 표현했죠. 역시 마찬가지 비유법 중에서도 지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물결을 은옥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흩어지니 소부호유 문답하던 기상명수가 얘 아니냐. 자, 소부호유도 역시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자연에 응거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부와 호유입니다. 알겠죠? 이건 이제 윤선도시에서도 나오잖아. 윤선도시에서도 보면 소부호유가 굉장히 야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좋은 자연을 지들 혼자만 알고 즐겼으니까 너무나 야같구나 라고 표현했었던 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소부호유가 이렇게 문답하던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실제로는 응거하던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산용수가 얘 아니냐, 여기가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역시 서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도 바로 뭐다? 하자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모습. 이곳이 마치 그들이 응거하던 것 같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그걸 함께 즐기길 바라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붉은 난간에 기대한 자 원근을 바라보니, 자,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붉은 난간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 시에서도 세모 치는 거는 공간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난간이 붉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색채, 이미지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난간에 기대 앉아서 멀리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을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은 은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옥계산의 밝은 달은 마치 은으로 된 촛불과 같고 석봉에 가는 구름 시장이 되었구나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대꾸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대꾸의 방법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사탄의 노랫소리, 고기 낚는 늙은이. 여기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독교의 사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마귀와 물러가라 그 사탄 아니에요. 밑에 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모래사장가의 여울 또는 모래가 깔린 여울이다. 그 모래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가에. 그래서 강가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는 고기 낚는 늙은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노랫소리 일단 기본적으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다음 화평의 피리소리, 소먹이는 아이로다. 자, 피리소리도 역시 청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자연 친화의 작품들을 보면은 어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어부는 뭐다? 고기 낚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 풍류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소먹이는 아이, 소동이 이제 피리를 불면서 이제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도 자연 친화적인 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도 바로 뭐다?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한가로운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지담에 떠 있는 배는 인력이 가볍고 물결에 비친 달이 반공의 무지개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결에 비친 다리는 마치 무지개처럼 보이고 배는 마치 한 조각의 뭐다? 나뭇잎처럼 보이는구나. 낙엽처럼 보이는구나. 자, 배감에 솟는 단풍, 금명을 둘러있고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금명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단풍이라는 걸 통해서 계절이 언제다? 바로 가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앞에 작품은 계절이 봄이었는데 이 작품은 가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금명은 바로 얘는 금치를 한 병풍이라는 뜻인데 무엇이 바로 금치를 한 병풍이냐? 그렇죠? 이거는 바로 흰 바위 위에 단풍을 비유를 한 거라는 거죠. 즉, 바위가 지금 이렇게 기이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단풍들이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풍들이 마치 뭐다? 금치를 한 병풍을 뭡니까? 바위 뒤에다 둘러놓은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시벽의 늙은 솔은 사시에 푸르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푸르렀다라고 하면서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이 한 비칠 때, 자, 석양이 고개에 걸렸대요. 해가 이제 점점 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바로 언제다? 바로 저녁 무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만학이 한 비칠 때, 온 세상이 한 가지 색깔로 물들고 있을 때 청려장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자, 화자는 지금 난간에서 돌길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돌아가니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이에 버들가지 냇가에 푸르렀다 라고 하면서 역시 여기서도 색채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일흥을 못 이겨 낙대를 비껴들고 해서 하나의 그런 즐거움을 못 이겨서 낚싯대를 비스듬히 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자, 지금 화자는 돌길을 지나서 이제는 이끼 낀 돌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벽담을 굽어보니 은리독척은 경면에 뛰노는 거여서 모양이 좋은 물고기는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가. 낚싯줄에 오른 고기 난간 위에 올려두고 비늘을 긁어내어 넓은 돌에 회쳐놓고 연잎에 빚은 술을 아이에게 지게 하여 표주박에 가득 부어 방치하여 누웠으니 라는 거죠.
자, 지금 이 화사는 바로 뭐다? 낚시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그 자리에서 회를 딱 떠버린 거야. 알겠죠? 그리고 술을 갖고 와가지고 뭡니까? 그 회를 안주 삼아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쯤 취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지금 누워가지고 이제 자연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즉, 바로 뭐다? 자연을 즐기는 여유로운 그런 화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더라 라고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부러운 삶이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만 먹고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려우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공명, 그쵸? 부귀 이런 거는 바로 뭐다? 전부 다 바로 세속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 공명도 다 잊었고 부귀도 부러우랴, 부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 이런 가치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홍진의 번림내야. 홍진도 역시 속세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고전작품에서 홍진, 붉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십장홍진, 십리길에 펼쳐져 있는 붉은 먼지, 이런 뜻은 전부 다 속세를 상징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화자는 얘기해요. 홍진의 번림내야. 이 생에 웃지 마오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앞부분에 있었던 시에서 번님들한테 화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 나와 같이 자연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화자는 번님을 찾는데 여기서 이 번님은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하죠. 내 삶을 비웃지 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화자는 번님을 부름으로써 바로 뭐다? 이 번님은 바로 속세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번님을 불러가지고 내 생애를 비웃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번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앞에 시에서는 바로 뭐다? 다 함께 자연을 즐기자는 의미로 번님을 찾았는데, 여기서는 내 삶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번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번님내라는 표현이지만 그 의도는 완전히 서로 반대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선지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일심이 한가하여, 이 한 몸이 한가해서 고요하게 거니니.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이제 낚시를 하다가 길을 고요하게 거닐고 있죠. 공간이 또 이동이 된 겁니다.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그래서 그 화평한 그런 이 즐거움을 누가 아니 부러워할 것인가, 모두 다 부러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도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삼척오동 검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고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그래서 흐르는 물과 높은 산을 줄줄이 이제 희롱한다, 즐긴다는 거죠. 맑은 노래 불러내어 묘한 흑조를 화답하니 공중에 떴는 소리 신선이 노는 것 같구나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자기가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자연과 노니는 모습이 마치 신선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검은 고를 연주하며 자연을 즐기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무엇에? 신선에 비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건 이퀄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삼신산 어디인가? 무릉도원 여기로다. 여기서 지금 이 화자도 자신이 있는 곳을 어떻게? 무릉도원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바로 도교죠. 이상향의 공간이고, 바로 여기서도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무릉도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 우환이가 나타나고 있죠. 다만 앞에서 있었던 시와 차이점은 바로 뭐다? 앞의 시에서는 복숭아꽃을 보고 무릉도원을 연상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이제 무릉도원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상의 과정이 가에서는 있었지만 나에서는 없다라는 것은 두 작품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양기슭에 피어있고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조모에 제비하다. 소세한 정자 속에 매학으로 벗을 삼아 연하의 병이 들어 100년을 지내오니, 자, 여기서 지금 연하의 병이라고 하는 건 연하가 바로 자연입니다. 그렇죠? 연상연하 할 때 그 연하 아니에요. 알겠죠? 저 연하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연하의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천석고황, 연하고질 이런 의미고, 이거는 바로 뭐다? 자연을 너무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상사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뭐다? 자연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연을 상대로 상사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하의 병이 들어 100년을 지내오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도 나 몰라라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속세의 일도 나는 하나도 모르겠구나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세사는 바로 역시 세속의 일, 속세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화자는 나는 모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화자는 지금 이 세사와 연하를 대비함으로써 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바로 뭐다? 일종의 속세와의 단절을 추구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봐두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그 고전시가 10강이죠. 그렇죠? 바로 유상가랑 백석정 별곡이라고 하는 두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작품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성패관천은하고 그 다음에 정처관동 보도록 합시다. 관군동.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간단한 이제 한시 두 편이니까 후딱 끝나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같이 떠올리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바로 뭐냐? 고려 말에 조선 건국을 앞두고 뭡니까? 두 사람이 싸우면서 나누었던 시절이죠. 바로 하여가와 단신가 기억하죠? 하여가 같은 경우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라는 거, 단신가는 이 몸이 죽고 100번 붙여주고 하는 거 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작품은 서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이런 형식의 일종의 세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두 작품의 배경은 바로 뭐냐? 바로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두 인물의 가치관이 대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작품을 쓴 김상헌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표적인 일종의 주자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일종의 북벌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나라가 망하더라도 우리를 굽힐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김상헌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작품이 보게 되면은 작가가 그렇죠? 바로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종의 실학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리를 더 추구했었던 그런 인물이라서 그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청나라의 항복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서로 화답하는 시의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려 있으니, 즉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바로 뭐나? 천운, 하늘의 운수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운명이다라고 보는 관점, 즉 운명론적 세계관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든 말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는 거죠. 이미 운수에 달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김상헌은 뭘 주장한다? 모름지기, 그쵸? 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의.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화자가 중시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늘의 운이 달려있는 거지 우리랑은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왕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다? 일단 의로움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라고 글쓴이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모름지기 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을 망정, 즉 아침에 할 일을 저녁에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 있지만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야 입을 수 있냐 해서 윗옷과 아래옷은 거꾸로 입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서리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과 저녁은 서로 어떻게? 서로 바꾸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윗옷과 아래옷은 어떻다? 바로 서로 바꾸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 저녁과 윗옷과 아래옷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즉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여기서는 바로 위에 있었던 걸로 하면 의,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경,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존재를 하더라. 그럼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 아니죠.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무조건 이것들은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권은, 즉 임시방편은 혹 어진이도 그칠 수 있으나, 그래서 자, 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어진 사람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도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일종의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 그래서 경은 바로 뭐다? 화자가 중시하는 가치라는 거죠. 바로 위에 있었던 의와 같은 의미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권과 경은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권은 임시방편이에요. 자, 계속 보답시다. 그래서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밑에 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을 어길 수 없다. 없음. 이거는 이꼴 바로 뭐다. 청나라에 항복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병자호란이니까. 자, 계속 봅시다.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말하노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치에 밝은 선비는 지금 이 화제의 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 바로 시적 청자이고, 자, 이 시적 청자는 사실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밑에 시를 쓴 최명기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명길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급한 때라도 저울지를 삼가라 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지금 우리가 남한산성에 피라는 그런 불리하고 힘겨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저울질, 계산을 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글이 바로 이 김상원의 성패관천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급한 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비록 남한산성에 도피한 상황이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즉 이익과 손해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결국 김상원이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에 대한 일종의 답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최명기의 정처관군동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말은 바로 뭐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고, 즉, 바로 뭐다? 비록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뭐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볼 수 있어야 진실로 원만한 귀결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화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요. 털옷도 삼배옷도 옷 아닌 것 없느니라는 것. 즉, 끓는 물과 얼음장, 다음 털옷과 삼배옷, 그쵸? 얘네들은 바로 뭐나? 형태는 달라도 어떻더라? 본질은 동일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끓는 물도 물이고 얼음장도 어쨌든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얼은 게 얼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다는 거야. 털로 옷을 만들든 삼배로 옷을 만들든 어쨌든 우리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요. 털옷도 삼배옷도 옷 아닌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꾸의 방식을 사용해 사물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자, 다음 배서 봅시다.
일이 어쩌다가 때를 따라 달을 망정 속마음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시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일이 어쩌다가 때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생각하는 이 속에 있는 마음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바로 북벌론이든 그렇죠? 북한론이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떻더라? 동의한 마음이다. 그렇죠? 중국의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지 우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배우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국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 정도, 올바른 도죠. 그렇죠? 바로 가시에 나왔던 의나 그다음에 경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말함도 침묵함도 각기 천기로세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다 하늘의 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 시를 듣고 있는 그대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누구다? 위에 있었던 시적 청자를 얘기하고 이 사람은 위시를 쓴 김상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대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각각 다 뭐다? 하늘의 뜻이로다, 기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상대의 주장도 화자의 주장도 모두 타당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명기는 약간 중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두 인물의 이제 서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두 시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현대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고전은 일단 시가문학은 끝났어요. 알겠죠? 자, 현대문학 바로 빼앗긴 그래도 보문오는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다들 좀 기운 좀 냅시다. 물론 고전이 여러분들 굉장히 지겹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리 지겨워도 조금씩 참고 인내하는 거. 공부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하는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가 1시간이라도 더 앉아 있었느냐, 누가 한 문제라도 더 풀었냐가 여러분들 성적을 좌우하지, 여러분들이 뭐 내가 머리 똑똑하고 뭐 멍청하고 이거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9등급 받는 애도 2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현대문학 봅시다. 자,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이상화의 이제 빼앗긴 그래도 보문 오는가라는 작품이에요. 자, 실제로 이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현대 자유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쓰여진 저항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항시를 분류를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은 원래 시의 경향이 퇴폐적 낭만주의 시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퇴폐적 낭만주의 시가 바로 뭐냐? 자, 우리나라 좀 있으면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3일절이잖아, 그치? 바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이제 3일 만세운동을 펼치게 돼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3일 만세운동은 당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의 필살기 같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결론 3일 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3일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왜?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인데 결국 3일 운동으로 인해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실제 광복은 45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니힐리즘이라고 해서 허무주의가 유행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폐적 낭만주의자들은 그런 우울감,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우울감, 허무감을 시로 표현했는데 조금 남학생들은 좋아하겠지만 약간 야한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퇴폐적 낭만주의 시를 쓰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저항시 하면 대부분이 이육사라든지 윤동주라든지 이런 사람을 떠올리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저항시와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항시지만 굉장히 좀 우울한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거죠. 자, 들을 빼앗겼대요. 자, 실제로 빼앗긴 건 바로 뭐다? 우리의 주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빼앗긴 들은 사실 뭘 나타낸다? 바로 일제에 강탈당한 조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얘기해요. 대유는 뭐냐? 어떤 개념 속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물로 그 개념 전체를 대신해서 설명하는 거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다라고 했을 때 교편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막대기거든요. 알겠죠? 근데 엄마가 이 막대기를 잡는 것은 어머니 직업이 교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선생님이 쓰는 도구로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를 개념을 대신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들만 있는 게 아닌데 사람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른 산도 있고 강도 있는데 들을 통해서 우리 조국을 대신 표현하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죠. 이 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절적 의미의 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광복, 독립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실제 화자는 그래요.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니까 막 꽃이 피고 새싹이 피어나고 새들이 울고 막 이런 모습을 봐요. 근데 지금 나라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도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이제 화자는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조국을 빼앗겼는데 진짜 이 봄이 오는 게 맞는가? 계절적으로도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반면에 혹시나 이제 광복은 과연 우리에게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년에서는 바로 뭐다? 1년에서는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미리 스포일러 얘기해주면 이에 대한 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라는 거죠. 자, 논길을 가르마에다가 비유를 해놨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직유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죠. 그렇죠? 이때는 여자들이 이렇게 가르마를 딱 해가지고 쪽지고 있잖아, 머리를. 그치? 자, 계속 봅시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하늘과 들이 입술을 다물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의인법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하는 것들은 입술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하늘과들이 입술을 다물고 있을까? 바로 뭐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자, 바로 식민지 현실의 답답함. 이런 걸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바람은 내 뒤에 속삭이며, 그렇죠?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의인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지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새들이 울고 있는 그런 그 봄의 전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만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산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너가 바로 누구다? 위에 있었던 보리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보리밭에 피어있는 보리를 산단 같은 머리로 비유를 해갔죠. 그렇죠? 자, 비유를 썼는데 여기는 은유와 지규가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머리는 뭐야? 사실은 보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보리를 머리를 또 다시 무엇에? 산단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은유와 지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성적 이미지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뭐다?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바로 간밤에 이제 봄비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싱그러운 밭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굉장히 상쾌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바로 자연과 화자가 어떻게 동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혼자라도 격부게나 하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착한 도랑이 무엇을 한다?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자, 바로 모성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이미지, 여성, 어머니의 이미지죠.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도랑이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역시 의인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도랑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후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그렇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에 올려놓고 봅시다. 자,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 그렇죠? 남학생들 눈이 번쩍 뜨이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돼지를, 그렇지? 여성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혹은 모성적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어머니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은 그 신화나 이런 데 보면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은 주로 다 여신으로 나와요. 알겠죠? 왜? 가축이나 식물을 길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미지로서 많이 그 묘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돼지를 일종의 여성의 이미지, 모성의 이미지로서 형상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아이는
바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즉 순수한데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시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린애들은 시기 힘든지 힘든지 어려운지 좋은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 그치? 여러분도 모르는데 어린애들이라고 알까요, 그치? 자, 그러니까 바로 뭐다? 마치 그런 아이처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았는데 나는 지금 봄이 왔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좋더라는 거야, 즐겁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뭐다? 일종의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아이와 같다라고 자신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남.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라는 거죠. 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찾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즉, 화자는 지금 목적성과 방향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어떻더라? 우습다라는 거죠. 우습다는 것, 스스로를 비웃는 것, 바로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그렇죠? 지금 자연이 막 푸릇푸릇 돋아나는 풀의 냄새가 나는데 내 몸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화자는 자연과 동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어우러진 사이로, 자, 푸른 웃음은 긍정의 표현이죠. 근데 푸른 서름은 부정의 표현이에요. 바로 역설적인 표현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웃음과 서름이라는 바로 뭐다? 상반되는 시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복합적인 화자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즐거워. 왜? 봄이 와가지고 생명력이 가득한 들판을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서러워. 왜? 주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푸른 웃음, 푸른 서름, 그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다리를 전대요. 바로 뭐다?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은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화자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다리를 저는 원인은 바로 위에 있었다는 거야. 바로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결국은 바로 뭘 이루고 있다? 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주권을 상실한 절망적인 현실을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저항시들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은 반드시 올 거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시는 개폐적 낭만주의 시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나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 바로 구상이 초토의 시 1번입니다. 알겠죠? 가장 유명한 건 초토의 시 8번이긴 한데, 자, 그 중에서 이 초토의 시 1번 작품도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판잣집 유리바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판잣집은 바로 전쟁 6.25전 직후의 피난민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소재죠.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널판지로, 그렇죠? 헐기설기 집을 지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그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불타는 해바라기에다가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지류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눈부시어 돌아선다는 주체가 누가 돌아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체를 아이들로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이들이, 그렇죠? 돌아선다. 창문에서 돌아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주체를 화자로 보게 되면 바로 뭐다?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죠? 눈부셔 돌아선다. 이런 모습으로 해석이 돼요. 알겠습니까? 왜? 지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화자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른으로서의 죄책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왜? 저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라는 거죠. 자, 그림자가 지금 울상이 되었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울상이 된 사람은 누구겠어? 화자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상이 된 그림자는 바로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의 그림자는 어때? 나의 뒤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바로 이 그림자의 모습이 어떻더라?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 뒤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존재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마음을 졌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이 골목에서 화자가 본 게 바로 뭐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를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바로 뭐다? 전쟁의 참혹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온 세대가 잿더미가 돼버린다. 그렇지? 그런데 화자는 그 속에서 뭘 본다? 개나리가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즉, 화자는 희망을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와 개나리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골목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6.25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개나리라고 하는 희망을 보는 그 공간이 바로 이 골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이 죄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도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죄 하나도 없다는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앞니가 모두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진짜로 신, 죄가 없다. 없다. 바로 순수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화자는 또 얘기합니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즉, 전쟁의 평화 속에서 나는 지금 희망을 본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는 말. 앞에서는 그림자가 뒤에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앞장을 서요. 그렇죠? 바로 그림자의 모습이 변화를 하게 되죠. 바로 어떻게?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사회 전쟁 상황 속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화제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작품까지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5월 소식이랑 와사든 두 작품만 보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봅시다. 자, 다들 좀 기운 좀 내시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쵸? 선생님 목소리가 좀 맛이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듣는 게 힘든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참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해석을 주의를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오동나무 꽃이 핀다는 거는 시절이 5에서 6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혔대요. 사실은 이것은 꽃이 핀다는 거죠. 그렇죠? 핀다는 뜻이고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화자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바로 이 사람이 어떤 편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지 발신자가 보내온 편지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제 화자가 생각하는, 그쵸? 쉽죠? 화자의 생각이다, 떠올린 생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조금 배워야 아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여러 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핵심적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바로 이 파랑새가 사실은 편지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내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너라는 존재, 바로 네가 남기고 간 기억이 나에게 소곤거린다,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바로 뭐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 내가 남기고 간 기억은 바로 뭐다? 일종의 너와의 추억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5천원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요.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모처럼 만약 너에게서 편지가 온 거야. 앞에 있던 이제 파란색 편지가 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라는 걸 읽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화자는 지금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울렁거린대요. 여기서 우리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편지에 쓰여있는 가여운 글자마다 가여운 글자는 바로 편지를 나타내고 거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먼 황해를 떠올리더라. 이게 바로 뭐다? 편지 발신이 발신인을 어떻게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너가 이제 이 황해에서 뭔가 추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나는 갈매기와 같이 이제 바로 뭐다? 종선의 밑에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종선의 뜻을 보게 되면 그렇죠. 갑자기 어딨어? 그래서 그 종선은 그 뭡니까? 바다와 하늘을 시원하게 가르는 그렇죠. 그 뭡니까? 모습 한철에 이제 그 뭡니까? 가로지르는 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너에게 그렇죠. 달려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음만으로는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늘의 궤적을 그리며 달려가 날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처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딴은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하게 해석을 좀 주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바로 뭐다? 로맨틱한 섬을 찾아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바로 이 넥타이는 사실은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넥타이가 nen처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서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자, 하늘과 딱 닿아가지고 물결이 있는데 거기에 우뚝 솟아있대요. 그럼 이거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외다른 섬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 일종의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섬에서 나는 로맨틱, 모더니즘 경영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그 모더니즘적인 시어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그렇죠? 지금 너는 바로 뭐다?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갔다는 거죠. 바로 너의 직업을 추측을 할 수 있죠. 지금 너는 바로 뭐다? 일본의 영어를 가르치러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쬐그만 이 페스탈로치아,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그렇죠. 이것도 편지, 발신인. 발신인인 너에 대한 화자의 애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쬐끄만 페스탈로치아,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간 소리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자, 일단 이 오르간 소리라고 함으로써 바로 로맨틱한, 그렇죠?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자, 사실 이거는 첫 번째, 파도 소리를 비유했다 라고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자,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마치 오르간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오르간 소리처럼 들리는 어떤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뭐다?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표현이다. 즉 바로 뭐다? 너가 연주하는, 선생님이니까 학생들 가르칠 때 오르간을 연주하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를 옆에서 듣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을 이제 반영해서 일종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정지용의 5월 소식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긴 합니다. 바로 김광균의 와사등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이 김광균 작품은 여러분들 요거 하나 써놓읍시다. 바로 이 작품은 모더니즘 계열, 그 중에서도 이미지즘 시입니다. 알겠죠? 자, 모더니즘 계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이미지즘과 바로 초현실주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상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미지즘 시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리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여기서 차단한, 자, 여기서 일단 시적 허용이 쓰이고 있고, 자, 차단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차갑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냐, 차가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단한 등불이 하나 어디? 빈 하늘에 걸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하늘도 아니고 빈 하늘입니다. 굉장히 공허한, 허무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바로 뭐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슬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여기서 지금 화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모른다. 즉 방향성을 상실했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봅시다. 자,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접고라는 거. 지금 바로 뭐다? 긴 여름에가 날개를 접었다. 즉 그 말은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접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그렇죠? 바로 이미지화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자, 늘어선 고층은 창백한 묘석에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고층 빌딩을, 그렇죠? 바로 묘석, 무덤 옆에다 세워둔 돌이잖아요. 그래서 묘석에 비유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홀해졌죠.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양 헝클어진 채 사년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있지만 그거를 겉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자, 어둠이 피부의 바깥에 스며든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둠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시각인데 그거를 피부 바깥에 스며든다는 촉각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낯설은 거리에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뭡니까? 화자는 지금 내 사명은 벙어리 되어서 나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낯설은 거리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즉 오히려 화자는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그렇죠? 화자를 더욱 그렇지? 고독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우리 한번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많은 사람들의 도시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정작 내 것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화자는 바로 뭐다? 수많은 사람의 뭡니까? 같이 있고 수많은 빌딩과 수많은 자동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근심을 얘기할 수 없는 고독을 느끼는 그런 처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까닭도 없이 눈물 겪거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부분 1년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순위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화자의 공허함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정각에 12시에 우리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들 기운 좀 차립시다. 알겠죠? 당연히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